그리고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는데 이 격리가 해제되자마자 확인한 결과 46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우리 부천 그 노인 효플러스 요양병원에 대한 사례를 한번 우리 유승현 석관님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마다 조금씩 그 확진자하고 사망자 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SBS에서 한번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확진자는 코호트 격리가 시작되기 전에는 67명이었지만 이 코호트 격리가 이제 해제되고 나자 결국엔 확진자가 169명까지 늘었다. 그리고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는데 이 격리가 해제되자마자 확인한 결과 46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죠. SBS의 그 요양병원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내용들을 보니까 확진자가 60명이 나오니까 매우 단호하게 보건당국이 조치를 했다. 그래서 말하기를 현 상태 그대로 멈추고 절대로 이동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요양병원장 입장에서는 한 방에 6분이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4분이 확진자면 나머지 2분은 음성인데 옮겨야죠. 예, 같이 계실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보건당국이 너무 단호하게 나오니까 너무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증 환자를 이제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까지 결정되는 것이 사흘이나 걸리고 또 중증도에 따라서 의학적인 순서를 지켜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중증도가 높은 분들은 빨리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다음에 또 그 중에서도 음성인 환자분들은 이제 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근데 그 과정에서 이 2주라는 잠복기 우리 모두 지금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2주의 잠복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이 이것을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요양병원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송하는 도중에 다시 돌아오는 네, 그런 사태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방역 당국도 이렇게 전염병 팬데믹 사태가 심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니까 어떻게 보면 모호한 대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에 이제 시스템상의 이제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안산 그 평화의 집에서 또 대거의 확진자가 발생하니까 안산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긴급 분산 조치를 취했고요. 그리고 해당 시설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 그리고 음성을 받은 이용자와 이들의 생활을 도울 시설 종사자를 다른 임시생활시설로 옮겨서 추가 확진을 막았던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도로 옮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코호트 격리 정책이 지금까지 이랬는데 이 정책에 대한 좀 결과가 어떠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우리 유승현 우리 석관이 한번 우리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경기도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면요. 20년 3월 2일에 이제 일방적 코호트 격리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이후에 2주간 격리 시간을 연장을 해서 3월 29일까지 예방적 코호트 격리라는 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참여율이 상당히 낮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노인 요양시설 중에서는 1267개소 중 14개소만이 코호트 격리 들어갔고 이 외에도 이제 여성 관련 시설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21곳밖에 그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지 않았다. 참여를 상당히 적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면은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제 경기도지사가 3월 1일 날 적용시켰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 코호트 격리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강제성이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참여율이 낮았던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네, 먼저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참여가 자율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장들의 자율에 맡겨졌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시설장이라도 코호트 격리 한다고 하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공익을 위한 어려운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고 또 근무 시간을 지켜야 하는데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말아라는 이런
것들이 예, 현실적인 부분과 많이 부닥쳤다. 그리고 이 갑자기 벌어진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 지원 또한 미흡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병원장님, 요양병원장님 말씀하시기를 별도 숙소 제공이 없었고 또 음식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호부장이 직접 밥을 해서 네, 직원들과 또 거기 환자분들과 같이 먹었다. 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죠. TF팀이 딱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네, 참 그래서 기겁하게 TF팀에 대한 욕구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혹시 어떤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문제점을 한번 딱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낮은 참여율에 대한 문제가 먼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권 침해 문제가 상당히 심했죠. 예, 어르신들 또 그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전혀 인권이 보호받지 못했다. 심지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시설장 책임하에 이 예방적 코호트 격리 정책이 실시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 시설장이 나중에 이제 본인의 또 삶을 살아가고 또 시설을 운영할 때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네, 이 시설은 코호트 격리를 했던 시설이다. 코로나에 아주 취약했던 시설이다. 이런 낙인을 가져오면서 이 나중에 또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뭐 이런 문제점도 발생을 했죠. 네, 이런 이제 코호트 격리로 인한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개선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우리가 이 사회복지 시설 또 요양병원을 위한 이 감염병 관리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정모 박사님이 준비하셨는데 한번 좀 이제 여러 뭐 학계 또 단체 이렇게 여러 의견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한번 좀 정책에 대한 제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코호트 격리에 대해서 뭐 폐지해라, 수정해라 정말 많은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들을 크게 네 가지로 제가 추합을 해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장이시자 울산대 교수님이신 오승환 선생님께서 최근에 이 논문을 발표하셨어요. 이 코호트 격리 관련돼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정책 제언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처럼 질병관리청에서 감염 발생에서 종식까지의 단계별 상황별 수행 업무 그리고 업무별 역할 분담에 대한 상세 안내 지침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주요 서비스 대상, 서비스 특성,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서 선진국의 의료 시스템처럼 매뉴얼을 시설 종류별로, 대상자별로 구분해서 배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시설 내 적절한 규모의 1인실과 음압병실 기능을 할 수 있는 음압 장치가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 거주 인원을 줄이고 긴급 분산 조치하고 남은 공간을 감염병을 대비할 수 있는 1인실로 전환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지원을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시설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설 내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 미리 종사자 교육, 시설 내 안전관리, 의심 환자 모니터링, 확진 환자 발생 시 시설 운영 계획 마련, 대체 인력 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코호트 사태를 통해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면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